오늘 수업은 파트 2 챕터 6입니다. 기본 차원과 단위 Fundamental Dimensions and Unit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그 단위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단위계의 환산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단위 환산 값들을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주어진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환산하는 방법들이 이제 공학적으로 매우 필요합니다. 예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147페이지가 되겠고요. 일단 슬라이드에는 그 문제들을 조금 단순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문제를 보면 키가 6피트 1인치고요. 185파운드 폴스의 무게인 사람이 시속 65마일의 속도로 25마일의 거리를 자동차로 이동하고 있다. 대기 온도는 80화씨이고 대기의 밀도는 0.0735 파운드 질량 퍼 피트 3승이다. 이 예제의 모든 값들을 미국 단위계에서 SI 단위로 환산하라. 단지 그 환산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뒤에 있는 그 환산표를 참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일단 키를 이 피트 인치 단위에서 이 SI 단위 미터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일단 1피트가 12인치입니다. 그리고 1피트는 0.3048m입니다. 요거는 뒤에 있는 환산표를 쓴 것이고요. 몸무게가 185파운드 포스입니다. 몸무게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예요. 그래서 1파운드 포스는 4.448 뉴턴 힘의 단위가 되겠고요. 시속 65마일 per hour는 시간당 65마일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마일이 얼마 거리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1마일은 5280피트가 되고요. 그 다음 피트는 미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환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리 25마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1마일이 위에서 있던 것처럼 5280피트가 되고요. 대기 온도가 화씨로 되어 있는데 화씨로 주어진 경우에는 여기 화씨 값을 넣게 되면 화씨에다가 32도를 빼고 그 다음에 9분의 5를 곱하면 여기에 섭씨 온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기 밀도가 여기 나오는 파운드 질량 퍼 피터 3승인데 1파운드 질량이 0.453kg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문제를 우리가 풀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진 문제가 person's height h예요. h가 얼마로 되어졌냐면 주어진 게요 6피트입니다. 6피트 주어졌고 그 다음에 1인치가 주어졌어요. 1인치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문제는 피트하고 인치하고 같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환산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피트가 뭐 큰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피트로 우리가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뒤에 책을 보면 1인치는 자, 먼저 12인치부터 해봅시다. 1피트가 이게 12인치입니다. 그죠? 맞죠? 그럼 양변에다가 12인치로 나눠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피트 단위도 살려놓습니다. 12인치를 양변에다가 다 나누면 12인치가 되고 우변은 그냥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 이제 1 대신에 12인치분의 1피트를 곱하는 것이 결국 1을 곱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1을 왜 곱합니까? 예, 단위를 우리가 바꿔주기 위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1을 곱해준다는 것은 그냥 1을 곱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우리 단위 환산되는 거 12인치하고 1피트는 같은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분모로 쓰게 되면 1이 돼요. 따라서 자 6피트 1인치이기 때문에 여기 1인치 요 인치를 내가 피트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나오는 이 양을 곱해줍니다. 이 양은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계산한 거죠. 따라서 이걸 곱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나오는 인치가 있죠. 여기 나오는 인치가
분모 분자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없어져요. 그럼 결국 뭐예요? 1인치에다가 12인치 분의 1피트를 곱하면 1인치가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관계에서 12분의 1피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큰 괄호 안에 든 거는 다 피트로 바뀐 거죠. 그죠? 피트로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1피트는 0.3048m라고 했죠. 자, 이 관계도 마찬가지죠. 양변을 1피트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이 되고요. 0.3048m 나누기 1피트. 즉 1피트분의 0.3048은 1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자, 여기다가 이걸 곱해줍니다. 이 부분을 곱해줘요. 이 부분을 왜 곱해주냐면 이 앞에 텀이요. 이 앞에 텀이 뭘로 나왔냐면 피트로 나왔어요. 그죠? 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피트분의 미터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분모에 있는 이 피트하고 이 앞에 있는 항의 모든 피트들이 생략이 되죠.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앞에 수치에다가 0.3048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다시 이거 식을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식은 뭐였어요? 6 더하기 남은 숫자는 12분의 1이었고요. 곱하기 여기서 곱해주는 거는 0.3048입니다. 남는 단위는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미터만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여기 미터가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1.854 미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트하고 인치가 있었던 거를 이렇게 미터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고요. 핵심은 뭐냐 하면 환산표에 있는 관계에서요. 우리가 곱해줄 때 교수님 그럼 이걸 분모 분자를 어떻게 곱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환산표에서 나오는 걸 이런 식으로 1로 만들었을 때 분모 분자에 각각 다른 단위들이 놓이잖아요. 그 단위들을 분모 분자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이거를 곱할 거랑 비교했을 때 곱하는 것에 있던 부호를 분모로 보내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약분이 돼서 없어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여러분들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의 반복입니다. 이런 단위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설명할 때 여러분들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사람의 그 몸무게예요. 몸무게는 이거는 웨이트는요. 이거는 하중의 단위입니다. 이거는 폴스예요. 폴스. 힘의 단위예요. 그래서 힘의 단위계를 써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주어진 그 몸무게가 185 여기 보면 파운드 폴스인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쓰게 되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1 파운드 폴스는 이게 뒤에 한산표에 나옵니다. 4.448 뉴턴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파운드 폴스가 있기 때문에 요게 분모로 가게끔 해주면 되죠. 양변에 파운드 폴스로 나눠주면 1은 1파운드 폴스분의 4.448 뉴턴이죠. 그죠? 이거를 여기 185에다가 곱해줍니다. 이거 그대로 곱해주면 이 부분 단위만 없어지죠. 남는 건 뭐예요? 185 곱하기 4.448 뉴턴이 남죠. 그래서 계산하면 822.88 뉴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웨이트 무게가 폴스 단위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동차가 65마일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Speed of car S입니다. 자, 주어진 문제는 65마일의 속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당 요거는 hour입니다. hour. 시간이란 뜻이고요. 시간당 65마일의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인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뭘로 바꾸냐면 요렇게 시간당 얼마의 미터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1마일이 몇 킬로미터다 이렇게 바로 써도 되는데요. 마일하고 피트하고 관계를 만들고 피트하고 미터하고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한번 식을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1마일이라는 거리는 여기 나오는 5280 피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나오는 마일을 피트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일분의 피트로 되어 있는 값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이 식에다가 우리가 1마일을 양쪽에 나눠주면 1은 5280 피트 나누기 1마일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곱해줍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게 뭐예요? 마일이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거는 피트가 남죠. 그 다음 이제 남았어요. 이거는 H분의 피트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미터로 바꿔주고 싶으면 피트하고 미터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1피트는 이거는 뒤에서 식을 보고 환산표를 보고 우리가 써야 되는 겁니다. 0.3048 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피트를 없애고 그걸 미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분모를 곱할 때 분모 분자를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냐면 피트가 분모를 가게 하는 거죠. 양변을 피트로 나누면 1피트로 나누면 이건 1이 되고요. 그래서 0.3048 미터에다가 1피트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걸 이렇게 여기다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마일은 앞에서 없어졌고 이제는 피트가 없어지죠. 남는 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H와 여기 나오는 미터만 남습니다. 그러면 남았던 숫자들은 뭐가 있어요? 65 곱하기 5280 곱하기 0.3048을 곱하면 104607 미터 퍼 아워가 나옵니다.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킬로미터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킬로미터는 킬로는 1000이라는 소리죠. 1000미터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킬로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자, 1킬로미터 나누기 1000미터는 1 되죠. 요거를 여기다가 곱해주는 거죠. 자, 여기다 곱해줍니다. 여기다 곱해줘요. 그러면 미터 없어지고 이 식에서 1000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킬로미터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104607을 10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04.607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초속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초속으로. 자, 여기 나온 104607 요거를 초속으로 바꿔줘요. 초속. 그러면 시간을 초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1hour는 3600세컨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우리가 hour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없애줘야 돼요. 자, 이번에는 특별히 분모를 없애줘야 되니까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h가 분모로 가게끔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3600s를 나눠주면 되죠. 1h 나누기 3600s는 이게 1 되는 거죠. 요거를 여기다 곱해주는 거죠. 곱해주면 h 없어지고요. 남는 거는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죠. 104607 나누기 3600 하게 되면 29.057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자계산기가 있거나요. 핸드폰에 보면 약간 그냥 단순 사칙 연산이 아니라 여러가지 공학적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앱 있죠.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 이거 수치를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자, travel distance 이동 거리가 얼마 됐느냐? 요거는 지금 25마일을 갔다고 돼 있어요. 그죠? 25마일 갔으니까 자, 앞에서 우리 이제 많이 했으니까요. 한번 그냥 해 봅시다. 25마일 갑니다. 마일을 피트로 바꿔 주고 싶어요. 마일을 피트로 바꿔 주고 싶으면 여기 나오는 1마일은 5280피트다 있죠. 그럼 마일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요 관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1마일분의 5280피트 하면 되죠. 그러면 마일하고 마일이 없어집니다. 그럼 남는 게 피트만 남죠. 그 다음 피트를 미터로 바꿔주고 싶으면 피트가 여기 남았으니까 요거를
1피트분의 0.3048이 1의 관계를 가지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그대로 곱해주면 여기서는 이제 피트하고 피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남는 건 뭡니까? 미터만 남죠.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꿔주고 싶으면, 자, 여기 나오는 거, 1000미터분의 1km. 요 관계를 이용하면 2m하고 2m도 없어집니다. 결국 남는 거는 25 곱하기 5280 곱하기 0.3048 나누기 1000을 하게 되면 마일을 이렇게 킬로미터로 거리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2333km를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temperature입니다. temperature. 자, temperature를 지금 주어진 게 화씨로 주어졌어요. 화씨. 그래서 화씨로 있는 것을 요거는 이렇게 파렌하이트여서 도에 F를 쓰고 요거를 섭씨는 요거는 C 요렇게 셀시우스 요렇게 쓰게 됩니다. 자, 요 관계는요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섭씨는 물에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고요. 화씨는 물이 32도에서 얼고 화씨 32도에서 얼고 212도에서 물이 끓는다 스케일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따라서 그 두 관계에서요 식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다가 화씨를 넣게 되면 자, 만약에 화씨 32도를 넣었다고 칩시다. 32도. 그러면 32도 빼기 32 하면 0 되죠. 따라서 셀시우스가 섭씨가 0도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화씨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212도하고 32도고 이게 100도하고 이게 0도죠. 그래서 화씨 212도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180 되죠. 180 곱하기 9분의 5 하면 얼마가 됩니까? 100도 되죠. 그래서 화씨 212도가 100도 섭씨로 연결이 되고요. 화씨 32도가 섭씨 0도로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그 관계에서 이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우리 주어진 문제 해보면 80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80도를 집어넣습니다. 80도. 그러면 80 빼기 32 곱하기 9분의 5 하면 26.7 섭씨 온도가 됩니다. 다음 density of air, 밀도입니다. 밀도, 공기의 밀도. 지금 주어진 게 공기의 밀도가 0.0735 파운드 질량 퍼 미터 피트 삼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관계는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요거를 킬로그램과 미터의 삼승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질량 단위하고 길이 단위를 다 환산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먼저 이 파운드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요. 이거는 뒤에 한산표를 보면 1 파운드 매스 질량은 여기 뭐냐면 약 0.453kg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파운드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1 파운드 질량 분의 0.453kg이 1이 되니까 그거 여기다 곱해주고요. 그러면 이것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뭡니까? 피트 삼승을 바꿔야 되죠. 1피트는 0.3048m이기 때문에 피트가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이걸 분자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양변에다가 1피트 나누기 0.3048m 하면 이게 1 되죠. 자, 근데 피트의 3승이니까 이걸 모두 다 3승합니다. 3승 해줘요. 그럼 1의 3승이니까 역시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피트의 3승 없어지고요. 피트의 3승 여기 있는 3이 없어집니다. 대신 여기에 3이 남죠. 그죠? 분모 분자 다 3승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남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3승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수치도 3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0.0735 곱하기 0.453 나누기 0.3048의 3승으로 나눠줘야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 1.176 kg 미터 3승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계속 연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 나오는 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6점입니다. 아래 문제들에 대해서 책의 앞, 뒷 표지에 있는 환산계수를 사용해서 한번 변환해 보라는 겁니다. 자, A가 100cm 제곱으로 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미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관계는 1m가 100cm인 건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센티미터 없어야 되니까 이게 분모로 가게 되면 양변에다가 센티미터로 나누면 100cm 분의 1은 1m는 이게 1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센티미터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양변을 제곱을 해서 곱해줍니다. 1의 제곱은 그냥 1이니까 자 곱하면 센티미터 제곱은 없어지고요. 자 여기 2가 사실은 이거의 제곱이고요. 밑에 거의 또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없애주고 그럼 결과적으로 없어지는 거는 센티미터 제곱 여기 없어지고요. 남는 거는 100의 제곱이 남는 거고 자 분자에는 뭐가 돼요? 1m의 제곱이죠. 자 1m의 제곱 남습니다. 그러면 미터 제곱은 남게 되고요. 여기 100 곱하기 100의 제곱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100분의 1이죠. 따라서 0.01 이렇게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는 단순 환산이 아니라 이렇게 제곱이라든지 또는 세제곱이 들어갈 때 여러분 실수하지 말라고 한번 예제로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볼륨이에요. 볼륨 1000mm의 삼승을 우리가 미터의 삼승으로 곱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1m가 1000mm죠. 그죠? 그래서 밀리미터를 없애야 되니까 1m 나누기 1000mm로 해주죠. 근데 이거를 밀리미터의 삼승이 있기 때문에 양변에 삼승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곱해줘요. 곱하면 밀리미터의 삼승 여기 또 분모에 있는 밀리미터의 삼승 자 여기 어떻게 돼요? 이 3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삼승이고 또 밑에 있는 거에 삼승이죠. 따라서 밀리미터의 삼승 밀리미터의 삼승은 없어지고 남는 거는 뭡니까? 미터의 삼승 남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1000 곱하기 1000의 3승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자 숫자로 보면 위에는 1000이고요. 분자에는 1000의 3승입니다. 그러면 1000을 우리가 하나로 그냥 하나의 어떤 숫자로 보면 이게 없어지고 이게 뭐가 돼요? 2승이 되죠. 1000의 2승이니까 이거는 10의 2승이니까 10의 뭐가 됩니까? 3승 곱하기 2 하면 10의 6승 되죠. 그래서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3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게 3승이어서 여러분들 여기 넘어올 때 환산계수 곱할 때 이렇게 3승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대기압 P 이게 대기압입니다. 대기압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그 단위를 가지냐면 여기에 압력 단위를 가집니다. 압력. 여기서 이제 해보라고 하는 거는요. 뉴턴 미터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요거를 파운드 포스 퍼 인치 제곱으로 환산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거는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 나오는 뉴턴하고 그 다음에 인치하고 미터하고 관계 두 가지가 필요하죠. 자 그럼 여기 먼저 나오는 게 1파운드 실제로는 여기 힘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포스입니다. 여기 폴스가 있는 게 여러분들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여기 폴스가 있는 게. 자 이게 얼마냐면 힘의 단위거든요. 파운드 포스는 이게 4.448 뉴턴입니다. 따라서 이 뉴턴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4.448 뉴턴분의 1 파운드 포스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없어지는 거죠. 다음 미터하고 그 다음에 인치하고 관계죠. 원래 1인치는 이게 2.54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손톱에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인치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1인치가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미터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100을 나눠주면 되니까 0.0254 미터가 됩니다. 왜냐면 센티미터가 100이니까 여기서 100을 나눠주면 0.0254 미터가 되죠. 자, 그래서 인치하고 미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터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양변에 이 인치하고 미터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나눠주면 1은 0.0254 미터 나누기 1인치가 되는 거죠. 자, 미터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거를 제곱을 해서 여기다가 곱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치 제곱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요거 없어지고요. 여기도 제곱, 그리고 여기도 제곱이란 의미죠. 그러면 미터 제곱은 이렇게 여기서 없어지고요. 남는 거는 이렇게 남네요. 계산해보면 10의 5승 곱하기 0.0254의 제곱 나누기 4.448 하면 여기 나오는 14.5 파운드 퍼 인치 제곱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얘가 더 있는데요. 마지막 예제 6.2의 마지막 값인데 요거는 물의 밀도예요. density. density는 mass 질량이고요. 질량 부피분의 질량, 볼륨분의 즉 질량이고요. 나누기 부피입니다.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자, 물의 밀도값 로를 여기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에서 파운드 질량 퍼 피트 3승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자, 주어진 건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고요. 그 다음 이제 킬로그램을 없애야 되니까 1 파운드 질량은 이게 0.4536 킬로그램입니다. 자, 이거 그냥 킬로그램 없애주기 위해서는 킬로그램 분모로 가게끔 0.4536 킬로그램 분의 1 파운드 매스 하면 이거는 1이 되니까요. 그냥 상관없죠. 단위만 바뀌는 겁니다. 이거 없어집니다. 그 다음 미터 3승을 피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1미터는 3.28 피트가 됩니다. 자, 이거 3승 미터 3승이 분모에 있었으니까 이걸 분자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 분자로 바꾸면 1미터 나누기 3.28 피트는 이게 1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3배 이걸 3승 해주면 미터 3승 우리가 서로 약분할 수가 있죠. 이거 3배 해줍니다. 여기 3배가 아니라 3승 해줍니다. 점 작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실제로는 이게 3승이 되는 거고요. 이거 3 없어지고 밑에 거도 3승입니다. 그러면 미터 3승 없어지고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3.28의 3승 피트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치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1000 곱하기 자, 분자에는 자, 1000밖에 없고요. 분모에는 뭐가 있어요? 0.4536 그 다음 분모에 3.28의 3승 수치가 이렇게 되죠. 계산기로 계산하면 62.5 남는 거는 파운드 매스 퍼 피트의 3승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환산 값들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했던 것들의 환산 계수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랭스, 에어리아, 볼륨. 중요한 거는 랭스는 이렇게 그죠? 그냥 예를 들어서 자 1인치다. 1인치면 25.4mm다. 그죠? 1인치는
2.54cm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위의 제곱이라든지 삼성이 없고요. 에어리어는 당연히 단위가 미터의 길이 차원을 가로 세로 곱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1cm 제곱은 뭐 0.155 인치의 제곱이다. 단위가 이게 이 지수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서로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볼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1피트의 3승은 센티미터의 3승. 이게 단위끼리의 그 지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차원의 동일성이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여러분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dimensional homogeneity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등호가 있으면 왼쪽에 있는 양과 오른쪽의 양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공학적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모든 수식들은 동일한 차원이어야 한다. 즉 어떤 식에 나오는 이퀄이 있으면, 등호가 있으면 왼쪽에 있는 차원과 오른쪽에 있는 차원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키가 2m에 몸무게가 80N이고 체온이 37일 때 키의 몸무게와 체온을 더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서로 다른 차원들은 더했을 때 의미가 없다는 거고, 쉽게 설명하면 자, L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주어질 때 이 등호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은 같아야 돼요. 수치적으로도 같은 의미여야 되고 그 다음에 차원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식의 좌변과 우변은 동일한 디멘전, 차원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디멘저널 호모지니어티, 차원의 동일성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L이 길이의 차원이면 당연히 이게 등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A, B, C도 각각 다 길이 차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차원이 한 주어진 식의 좌변과 우변에서 동일해야 된다. 이게 바로 차원의 그 동일성,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제 한번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이 이제 차원의 동일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자, 주어진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제 약간 공학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줘야 될 거는 차원의 동일성만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됩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 기계공학 쪽에서 나오는 재료역학에서 가장 단순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길이가 L이고요. 그리고 어떤 단면적이 그 대문자 A라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막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가 끝에다가 여러분들이 힘을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 막대를 잡아당긴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늘어나는 그 막대가 힘에 의해서 변형되는 것들을 잘 이해가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막대가 고무지우개라고 생각합시다. 고무지우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힘을 가하면 고무지우개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또는 이게 또 알루미늄 막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또 큰 힘을 가해주면 알루미늄 막대도 늘어납니다.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재질에 대해서 힘을 가해주면 이게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양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같은 힘을 줬을 때 이게 금속 막대로 되어 있을 경우보다는 이 고무 지우개 같은 거 같은 크기라도 고무 지우개로 되어 있을 때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그 늘어나는 양, 여기 나오는 늘어나는 양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 D라고 했습니다. D. 이렇게 D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돼요. 요거는 지금 왜 식이 이렇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유도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변형량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아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자, 여기 나는 D가 이 막대가 늘어나는 양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힘을 크게 가하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따라서 D는 P에 비례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짧을 때보다요, 길 때, 초기 길이가 길 때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PL이 분자로 가고요. 그 다음에 A가 크다, 단면적이 크면 같은 힘이 가해졌을 때
늘어나는 양이 여러분들 생각해도 작겠죠. 그래서 A가 크면 늘어나는 양은 D는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E라는 값이 있는데요. 여기 E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재료 선택 부분에서 설명했던 탄성계수예요. 어떤 재질을 늘리거나 또는 압축시키는데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물성입니다. 재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잘 늘어나지도 않고 잘 압축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대 변형량은 힘 P 곱하기 전체 길이 L 나누기 단면적 그리고 여기 나오는 탄성계수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만족하려면 왼쪽의 차원과 오른쪽의 차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같아야 된다. 그게 바로 차원의 동일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차원의 동일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위에 식 한번 봅시다. 다시 정리면 D는 PL 나누기 AE가 됩니다. 자, D는 막대의 끝부분의 변형량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양이기 때문에 이게 단위가 길이의 단위예요. 그래서 M이라고 씁시다. 길이 단위 M을 썼고요. 그 다음에 P는 뭐냐면 작용하는 하중이에요. P는 힘이에요. 힘이기 때문에 단위를 뉴턴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의 길이 L이기 때문에 그냥 M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분모를 한번 봅시다. 분모에 A가 있어요. A는 막대의 단면적이기 때문에 미터의 제곱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탄성계수 E의 단위는 뭐가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알고 있는 단위를 모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E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E가 이제 분모에 있으니까 E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M이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럼 남는 거는 뭡니까? 자, E를 이쪽으로 바꿔요. 왼쪽으로 옮기고. 자, E를 왼쪽으로 옮긴다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면요. 양변에다가 그냥 2를 곱해준다고 생각합시다. 2를 곱해주면 오른쪽에 있는 2는 분모에 있었으니까 없어지고요. 자, 왼쪽에는 2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M 곱하기 M 그 다음에 분모에는 M제곱이 있었고 여기 있던 M을 우리가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M을 나눠줬기 때문에 여기 분모에 M이 하나 더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위에 있는 M과 이거 없어지니까 남는 거는 뉴턴 퍼 미터 제곱. 그래서 이 탄성계수의 단위는 힘 나누기 면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우리가 더 심플하게 뭐라고 하냐면 이걸 그냥 파스칼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나머지 어떤 변수에 대한 단위는 다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 단위를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차원의 동일성으로부터 그 단위를 유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걸 차원의 동일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제 6-3번의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열전달 문제예요. 열전달 문제. 고체 재료에서 어떤 열이 전달된다고 할 때 사용되는 이 K 재료의 열 전도도가 있어요. 열 전도도.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양이 전달되느냐. 열 전달률 있어요. Heat Transfer Rate가 있는데, 자, 이 식에서 차원의 동일성이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Q의 단위가 뭘까? 이 Q의 단위가 뭘까? 이거의 단위가 뭘까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러한 뭐 유리라고 할까요? 이런 두께 L인 유리가 있다고 칩시다. 안쪽 온도가 T1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온도가 T2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열 전달이 될 거예요. 열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 T1이 크다고 하면 이 T2보다 크다고 하면 안쪽에서 열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열이 많이 빠져나가겠느냐? 자, 당연히 T1과 T2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빠져나가는 열은 많겠죠. 그래서 이게 분모에 이렇게 옵니다. 분자에 오는 거죠. T1, T2가 차이가 크면 많은 열이 빠져나가니까 Q는 더 커질 것이고, 이 T1, T2 차이는 분자로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어떤 거 단열을 시켜야 된다. 열을 빠져나가는 건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덮는 그 어떤 커버나 이런 것들이 두께가 크면 클수록 빠져나가는 열이 적죠. 그래서 L이 크면 Q는 열 전달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분모에 옵니다. 됐고요. 또 A는 어떻게 될까요? A, 그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면적에 비례해서 많은 열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A도 분자에 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K가 있어요. K는 뭐냐면 이 물질의 열 전도도입니다. 당연히 열이 잘 전달되는 물질로 우리가 커버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열이 더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다가 K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Q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열 전도도는 여기 보면요. K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열 전도도 K는 Thermal Conductivity of Solid Material인데, 자, 전도도이기 때문에 와트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 에너지가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빠져나갔냐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면 미터, 그 다음에 그 온도가 있어요. 온도. 그죠? 단위 온도, 그리고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그 열이 빠져나가느냐. 그래서 여기 단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요게 바로 열 전도도 K의 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미터 제곱이죠. 면적이니까. 그 다음에 위에 나오는 템퍼레처 온도입니다. 온도인데 여기서 열 전도도에서 우리가 섭씨를 썼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 해당되는 단위를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은 길이입니다. 여기 나오는 미터가 되죠.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Q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미터와 미터가 여기 분모에 있었고 분자에 있는 거 두 개가 없어지고, 그 다음 분모에 있는 C가 분자에 있는 C랑 없어지고 남는 건 뭡니까? 이 W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 이게 바로 Q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떻게 우리가 Q를 유도했냐면 차원의 동일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내용은요, 여러분들 수리적 해결과 기호적 해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듣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 수리적 또는 기호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데요. 수리적 해결, 그러니까 수리적이라는 건 이제 숫자를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Numerical Solution은 일단 데이터가 주어지고 계산 과정이 다 수치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숫자를 입력을 처음부터 해서 진행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기호적 해결, Symbolic Solution이 있는데 요거는 각 단계와 마지막 답이 변수로 주어지게 되겠고요. 필요한 경우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수치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계산 과정에서는 수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변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데이터, 마지막에 이제 수치를 입력해서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수로 이용해서 식을 유도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고 마지막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수치를 입력을 하는 거고, 수리적 하면은 계산 과정에다가 그냥 바로 처음부터 수치를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볼게요. 수리적 해결, 기호적 해결입니다. 요거는 뒤에 여러분들 9장에 가면 그 force라는 부분이 있어요. 힘에 관련되는 데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수리적 해결과 기호적 해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유압 시스템이요.
하이드롤릭 시스템 해가지고 뭐냐면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됩니다. 우리 자동차 카세타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은 우리가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없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자동화된 것들이 있지만 리프트가 있지만 예전에는 차 밑에 뭘 받치고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그죠? 잭을 이렇게 위에 펌프질을 하면 이게 차를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아이언맨 수트를 입어서 한 게 아니죠. 그게 뭐냐면 이 유압 시스템을 이용한 겁니다. 유압 시스템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해주는 힘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와 그게 되게 좋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원리가 이제 뒤에 우리가 유압 시스템 배울 때 배우게 됩니다. 그 원리는 뭐냐 하면 이 여기 있는 안쪽에 있는 이 유압에서의 P가 압력이 이게 컨스턴트 이게 일정하다는 이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P가 컨스턴트 하기 때문에요. 여기 나오는 1번 쪽 이걸 가지고 여기 P1이라고 하고요. 여기 2번 쪽 이게 P2라고 합시다. 이 P1, P2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P1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압력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그 면적 나누기 그 면적분의 그 면적에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래서 1번 쪽에서의 그 P는 A1 면적분에 여기 가해지는 힘 F1이고요. 그 다음에 이 A2 2번 쪽에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 쪽에서의 압력은 A2 면적분에 힘 가해주는 F2가 됩니다. 자, 1번 쪽에서 가해주는 힘 F1은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100kg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100kg 질량에 의해서 가해지는 그 무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A2 쪽에서는 여기 로드 이 하중 가해지고 있는 이 추의 무게가 바로 F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수리적 해결, 뉴메리컬 솔루션하고 기호적 해결 차이가 뭐냐면 수리적에는 자, F1 뭡니까? F1이 이거는 그 무게이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에서 질량을 그냥 100이라고 일단 넣고 중력 가속도 9.81 m/s 제곱 놓고 그냥 F1이 981N이라고 수치적으로 다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F2는 어떻게 돼요? F2는 A1 분의 A2 곱하기 F1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A1, A2를 여기 나오는 수치를 이용해서 다 집어넣습니다. A1은 어떻게 돼요? A1은 반지름이 5cm니까 미터로 바꾸면 0.0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적은 이게 1이니까 파이 r 제곱 이렇게 계산되고 A2도 마찬가지 단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15cm니까 0.15m가 되고요. 그거에 파이 r 제곱해서 F1 계산했던 이거 수치적으로 넣고 8829N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2는 힘이 8829N이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8829N이 나오려면 자, M2 질량은 얼마가 돼야 되냐? 여기에다가 8829N에다가 9.81m/s 제곱 나누면 질량이 900kg입니다. 따라서 이 유압 시스템에서는 내가 100이라는 힘만 100kg에 대한 무게의 힘만 가해주면 900kg을 들 수 있는 그러한 유압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수치를 넣어주는 게 뉴메리컬 솔루션이고요. 기호적 솔루션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여기 나오는 이 관계에서부터 F2는 A1 분의 A2 F1이다는 거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실제로 질량과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각각의 단면에 필요한 반지름의 값을 넣지 않고요. 이처럼 다 변수로 문자로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하면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M2라는 질량은 R1 제곱분의 R2 제곱 M1이라는 값으로 남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유도되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비로소 R1과 R2, M1을 넣어서 이렇게 900kg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기호적 해결이라고 하는데 바람직한 거는 이제 기호적 해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넣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수치적으로 이게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거기서 틀리는 부분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바람직한 거는 이 심볼릭 솔루션으로 연습을 해두는 것이 여러분이 좋고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거라면 수리적 뭐 솔루션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유효 숫자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유효 숫자는 우리 책에 6.6절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엔지니어는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치 계산도 하죠. 그러면 이 측정 및 수치 계산 결과를 숫자를 이용해서 이제 기록할 때, 그럼 과연 그 얼마나 많은 그 유효 숫자를 가지는 소수점 아래 몇 자리까지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느냐, 요거에 이제 관련되는 게 significant digit에서 유효 숫자라는 그러한 우리가 내용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자, 유효 숫자는 기록되거나 계산된 데이터의 신뢰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60에서 80이 그 중간이기 때문에 이게 70 정도 돼요. 온도계인데 70 파렌하이트 정도 되고, 자, 근데 여기에 칸이 10 사이에 5칸이 있기 때문에 한 칸이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 지금 70은 지났고 두 번째 칸까지 가진 않았어요. 72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이 한 칸에 반 정도는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71 정도 다음 71까지는 확실한데 그 다음에는 어떤 값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시할 때 사실은 7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합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측정한 값이 70과 72 범위에 있는 어떤 값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치인데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3.3, 그 다음에 한 칸이 이게 자, 1인치 사이에 10칸이기 때문에 한 칸이 0.1인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3 다음에 0.3, 그 다음에 그 0.3과 0.4 사이에 또 반보다 조금 더 지나왔기 때문에 3.35에 플러스 마이너스 0.05다. 그래서 이거는 3.3과 3.4 사이에 있는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해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 정확한 표현 방법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 칸이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7칸 왔고, 그 다음에 8칸까지는 안 갔죠. 그죠? 8칸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7.5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다. 즉, 이게 7 and 8 사이에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유효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 앞에서 나왔던 예가 되는데요. 이 온도를 몇 도로 기록하는 게 좋을까? 자, 많은 예들을 볼 때 측정 값들은 각 측정 도구들에서 가장 작은 눈금, 더 스몰 스케일 디비전 사이에 위치한다. 여기서 보면, 자, 여기에 가장 작은 눈금은 하나 눈금이 얼마입니까? 70에서 80을 5칸으로 나눴기 때문에 최소 눈금은 2 정도 됩니다. 2.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측정값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는 게 좋은가? 자, 측정값을 읽을 때 추측된 부분을 고려하고 일관성을 위해서 측정 도구의 최소 눈금을 반으로 나눈 측정값 값이 기록한다. 자, 여기서 최소 눈금이 2인데 요거의 반이면 얼마입니까? 2의 반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까지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70과 72 사이에 있는데 70 중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걸 71로 놓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최소 눈금의 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7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최소 눈금의 2분의 1에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최소 카운트, 리스트 카운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최소 카운트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는 70과 72 사이에 있는 값이다 라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 용기의 크기를 보면 이게 61보다는 큽니다. 근데 여기서
한 눈금이 뭐가 되냐면 50에서 60 사이 10칸으로 나눴으니까 최소 눈금은 1mm가 되고요. 그럼 최소 카운트는 어떻게 되냐면 그거의 반이죠. 0.5가 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것까지는 61까지는 확실하니까 61 플러스 마이너스 최소 카운트 0.5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에서 120까지 여기 보면 110, 120이죠. 한 칸이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한 눈금이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요거는 100 다음에 120까지는 안 되고 119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최소 카운트에서 최소 카운트는 최소 눈금의 2분의 1이니까 1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값을 신뢰 있게 기록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최소 카운트를 이용해서 적어주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숫자 눈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유효 숫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효 숫자는 기록되거나 계산된 데이터의 신뢰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수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숫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소수 몇 자짜리까지 우리가 표현을 할 건가,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유효 숫자는 우리가 당연히 숫자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9까지 숫자가 되겠고요. 소수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0은 유효 숫자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예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있는 숫자 봅시다. 175입니다. 이거는 숫자가 지금 몇 개로 쓰여졌어요? 175로 3개로 쓰여졌죠. 그래서 유효 숫자 3개가 되겠고, 25.5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썼어요. 25.5에서 255, 요 숫자가 3개가 쓰였어요. 그래서 유효 숫자는 3개입니다. 그 다음에 1.85도 소수 둘째 자리까지 썼는데 여기 185가 사용됐기 때문에 유효 숫자는 3개가 되겠고요. 반면에 여기 0.00125에서 여기 나오는 0.00은 뭐냐 하면 이게 125라는 게 소수점 이제 세 번째부터 나타나는 걸 나타내는 요거는 소수점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0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효 숫자로 고려되지 않고요. 유효 숫자는 의미 있는 숫자는 1, 2, 5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숫자는 1, 2, 5 3개가 됩니다. 그 다음 1500이라고 쓰면요. 사실 유효 숫자의 개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1, 5만 봐야 될지 아니면 1500을 다 봐야 될지 이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1500을 나타내려면 1.5 곱하기 10의 3을 하면은 유효 숫자는 1하고 5 해서 2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는 15 곱하기 10의 제곱해서 1500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럼 유효 숫자는 여기 나오는 15 해서 1, 5 2개가 되고, 또는 0.015 해가지고 여기 이쪽에 나오는 0은 이게 소수점 위치를 나타내는 0이기 때문에 유효 숫자가 아니고요. 1, 5 2개만 유효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1500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유효 숫자 2개짜리로 표현한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00.0 자, 그냥 1500만 쓰면 되는데 소수점 아래에 0을 하나 더 적었죠.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뭐냐면 소수 첫째 자리 있는 0까지 이거는 유효 숫자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숫자가 1, 5, 0, 0, 0 해서 5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쓸 때 의미 없이 그냥 1500.0 쓰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효 숫자가 5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소수점 아래에 제일 마지막 자리에 있는 0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0이잖아요. 근데 쓰겠다는 거는 그게 유효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의 끝자리에 있는 0들은 유효 숫자다.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1.12는 소수 아래에 2개까지 유효 숫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101에서 0은 이게 숫자로 둘러싸여 있는 그 0은 이거는 어떻게 되면 유효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5개, 1, 0, 1, 1, 1 해서 유효 숫자가 5개예요. 0이 아닌 숫자로 둘러싸인 자리의 0은 유효 숫자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유효 숫자를 이제 이용을 해서 덧셈과 뺄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알고 있어야 나중에
공학 계산한 문제에 답을 쓸 때 유효 숫자를 얼마까지 표현하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학생들한테 발표를 시켜보면 어떠한 아까 이야기했던 막대의 변형이 얼마까지 나타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한 3mm 정도가 변형량이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3.012782389 해가지고 막 소수 5째짜리 6째짜리까지 숫자를 적어서 발표를 해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계산하거나 측정했던 그 의미 있는 숫자가 내가 표현한 소수점짜리까지 정확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엄청난 유효 숫자를, 그러니까 엄청난 정밀도를 가진 걸로 측정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유효 숫자를 적당하게 표현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요. 자, 덧셈하고 뺄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숫자의 덧셈과 뺄셈에서 계산 결과는 원래 있던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보다 더 낮은, 더 작은 유효 숫자를 가질 수 없고 유효 숫자가 작은 숫자에 맞춰 기록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있던 소수점 아래보다 더 낮게, 즉 말해서 유효 숫자를 더 많이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숫자가 작은 숫자에 맞춰서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또는 원래 있던 소수들에서 소수점 아래 공통적인 자릿수까지 기록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보면 152.47하고 3.9까지 두 개를 더했어요. 그러면 계산기로 계산하면 156.37이 나옵니다. 이건 계산기로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쓸 때는 밑에 3.9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유효숫자로 썼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쓸 때는 유효숫자로 쓸 때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132.853 빼기 5 하면 계산기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봅니다. 127.853으로 보이는데 유효숫자 측면에서는 여기 5라는 게 그죠? 소수점 아래에 있는 유효숫자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27 정도로만 쓰는 것이 유효숫자 관점에서는 맞다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 한번 봅시다. 숫자를 곱하거나 나눌 때 계산 결과는 계산에 사용한 수들의 최소 유효숫자 개수로 기록한답니다. 자, 152.47 곱하기 3.9 하면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밑에 보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즉 유효수 자리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숫자를 유효숫자 2개로 표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50, 여기 5구죠. 그래서 5.9 곱하기 10의 제곱에서 590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 계산이 적당하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52.47 나누기 3.9 하면 계산기에서 이렇게 막 자릿수가 쭉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다 적을 필요가 없고 여기서 소수 유효숫자가 2자리가 제일 작은 개수였죠. 그러면 이 결과들도 소수점 밑에는 다 버리고 그냥 유효숫자 2개로만 표현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추가 예제 한번 보면요. 자, 이거 2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 게 소수 2째 자리까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2자리까지만 유효숫자로 가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95 곱하기 326 하면 이거는 위에는 유효숫자가 4개였고요. 요거는 3개였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이거보다 9, 6, 3, 0, 0, 0 뭐 이렇게 해서 0이 여러 개 나올 텐데 그걸 다 쓰지 말고 유효숫자 3개로 표현하는 것이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에서는 적당하다는 거죠. 실제 많은 공학 계산에서는 여기에서 설명한 것보다 작은 유효숫자의 개수를 사용하여 결계를 기록하여도 충분하다. 예를 들면 56.314는 그냥 56.34, 12852 정도는 1.285 곱하기 10의 4승 이런 식으로 유효숫자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리포트를 쓰거나 또는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유효숫자를 여기 나오는 룰을 따라서 좀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하고 조금 이제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공학 요소와 시스템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설명할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로는 6.7입니다. 6.7 부분이고요. 자, 모든 공학 제품들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들은 이제 컴포넌트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윈터 코트 예를 한번 본다고 하면 그냥 옷 하나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옷들이 여러 가지 컴포넌트로 되어 있어요. 이 외투의 주 목적은 이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거죠. 외부로부터 단열시키는 건데 이 요소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게 한번 보면 여기 컬러, 목 부분은 자 또 목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 소매, 슬리브 컴포넌트들 이건 당연히 소매는 팔을 넣기 위한 거고 지퍼는 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열고 닫을 때 쓰는 것이고 파켓 부분은 뭐예요?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안쪽에 이 인슐레이션 머티리얼 부분들은 단열을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한 겨울 외투라는 한 시스템이 따지고 보면 더 작은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컴포넌트 앤드 시스템을 한번 또 다른 걸 보면 자동차 시스템, 비클 시스템을 한번 봅시다. 실제로는 자동차는 주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이동수단이에요. 요즘은 조금 그 의미가 다른 걸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원래는 비클 시스템은 원하는 시간 동안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겁니다. 자, 수천에서 수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서 하나의 어떤 완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 전자하는 엔지니어들, 또 재료하는 엔지니어들, 구조역학, 그리고 공기역학하는 또 엔지니어들, 그 다음 진동, 제어 이런 걸로, 산업공학, 이런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한번 나눠보면 시스템에서는 이제 차량, 비클이 되는 거고 큰 요소에서는 이 요소로 보면 여기 냉각 시스템, 엔진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쿨링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엔진도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서 엔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와이퍼의 모터 시스템,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모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엔진에서 나온 그 연소 가스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이그저스트 시스템, 배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엔진의 회전력을 차량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드라이브 트레인, 동력 전달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달리고 서고 할 때 그 자동차를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 제동 시스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메인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어서 자동차 하나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려면 잘 설계된 시스템의 요소들은 서로 잘 조화가 되고 작동해야 되고요. 전체 시스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동차는 전기 부분, 몸체, 차대, 동력 전달, 에어 컨디셔 같은 주요한 그 서브 시스템으로 나눠지고 또 주요 서브 시스템은 더 작은 서브 시스템과 요소로 컴포넌트로 나눠집니다. 몸체를 한번 본다면, 바디를 한번 보면 이 문, 힌지, 그리고 잠금 장치, 창문 이런 걸로 또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 전기 시스템, 축전지, 뭐 시동장치, 교류 발전기, 배전, 전등장치, 스위치, 뭐 라디오,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거로 또 나눠지고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은 팬, 덕트, 디퓨저, 컴프레서, 뭐 증발장치, 응수장치 이런 것으로 또 나눠져요. 또한 이러한 또 요소들도 더 작은 요소들로 나눠져요. 여기 나오는 팬 같은 경우에는 팬의 그 블레이드, 임펠러, 그 다음 임펠러 돌리는 모터, 그리고 케이스 이런 것들로 또 잘게 나눠집니다. 따라서 어떤 큰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들의 역할과 기능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주어진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 요소들을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원리하고 법칙들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체역학도 배우는 것이고 재료역학도 배우는 것이고 연력학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하기 위해서 또 뭘 배워요? CAD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도 다 해야 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공학에서 사용되는 물리법칙, 피지컬 로, 그 다음에 또 이 관찰들이 또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요. 중요한 점들은 물리법칙들, 피지컬 로들은 어디에서부터 기초가 됐냐면 그 현상에 대한 관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리법칙들은 observation, 관찰을 기초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엔지니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엔지니어들은 기본적인 원리, 펀더멘탈을 더 깊게 연구하기도 하지만 이제 여기 이 부분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제품을 설계하는데 이러한 기본 법칙들을 어떻게 한다? 사용한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물리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시스템들을 설계하고 제작하는데 그 기본 법칙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법칙들이 있는지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개발하거나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물리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보면 연력학 제2법칙 Second Law of Thermodynamics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고온의 물체는 저온의 물체로 에너지를 전달한다예요. 이 기본 개념이 연력학 제2법칙. 그리고 열전달 문제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필요해요? 아까 나왔던 냉각장치 같은 걸 구성하는데 엔진의 냉각장치를 구성하는데 이 연력학 제2법칙 이러한 개념들이 없으면 우리가 모르죠. 안 되겠죠. 또한 질량 보존의 법칙 Conservation of Mass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자동차 안에 공기의 질량은 일정하다. 그래서 그 자동차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 타이어에서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우리가 할 때 이러한 질량 보존의 법칙까지 이용하고 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나요? 이상기체 방정식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타이어 내부 안에 그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 Conservation of Energy 여러 형태의 에너지 입출력 및 에너지 변환을 기술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를 얼마를 우리가 연소를 시켜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뽑을 수 있고 거기에서 입력하고 아웃풋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의 출력 효율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역학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뉴턴의 제2법칙 뉴턴즈 세컨드 로 오브 모션은 F 이퀄 ma예요. 이건 뭐냐면 어떠한 질량에다가 우리가 힘을 작용시키면 가속도가 유발되는데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자 여기 하나가 있죠. 어떤 물체를 미는 힘의 크기를 고정하고 밀 때 같은 힘으로 밀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질량을 바꿨을 때 질량을 하나는 개고 말이고 이 코끼리가 있을 때 이 질량을 증가시킬수록 미는 힘은 일정한데 질량을 증가시킬수록 물체는 더 느리게 움직인다는 걸 관찰했어요. 그러면 그걸 관계해서 우리가 이러한 F는 ma를 알 수 있어요. M은 고정되어 있는데 M이 커지면 A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힘에서 물체의 질량을 증가시키면 이 물체가 느리게 되는구나. A가 가속도가 작아지는구나 라는 거를 관찰로부터 우리가 알게 됐고 이 관찰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이 뉴턴의 제2법칙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물리 법칙들이 가능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뭐 마찰을 우리가 없는 경우에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한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쓰냐면 실험적인 그 연구를 합니다. experimental work를 해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자동차의 어떤 그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자동차의 저항 계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그 터널에다가 넣고 그죠? 거기다 공기를 흘려서 저항 계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법칙과 기타 여러 형태의 실험과의 주된 차이점은 자, 법칙과 실험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법칙은 자연계에 대한 광범위한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공학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그 어떤 실험 같은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고 특정한 변수 범위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 실험들은 아주 광범위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요. 거기에 딱 사용된 제한적인 조건들 그리고 특정한 변수 범위에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에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6장에서 공학의 기본 개념, 그리고 기본 차원, 그리고 변수들, 단위 환산들, 공학 시스템과 컴포넌트들, 유효 숫자들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지 여기에 fundamental dimension and how they are used in defining variable. 자, used in engineering analysis and design. 그래서 이 디자인 또는 해석을 위해서 여기 나오는 그 기본 차원의 변수들 어떻게 유도가 되고 그리고 기본 디멘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6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장에서는 length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로부터 유도되는 자 무차원 길이의 무차원으로 표현되는 각도 그 다음에 변형률은 원래 길이 분의 변형된 거라서 이게 또 무차원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의 제곱은 에어리아가 되고 길이의 3승은 볼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길이의 4승은 여러분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는데요. 요거는 에어리아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에서 이게 뭐 단면 2차 모멘트 이런 것들의 새로운 물리로 그 길이로부터 유도되는 새로운 그 변수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고요. 8장에서는 시간과 관련되는 겁니다. 시간이니까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 뭐 가속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선속도 그 다음에 각 속도 각 가속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시간분의 볼륨 해가지고 볼륨 플로우 레이트 최적 흐름 뭐 율 이런 것들 여러분들 또 배우게 되고요. 9장에서는 질량과 관련되는 걸 배웁니다. 질량, 흐름, 율. 그 다음에 질량과 길이 관계에서 나오는 density. 그 다음에 이 모멘텀이라고 해가지고 질량 곱하기 길이 그죠? 나누기 시간.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에서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질량에서 운동 에너지, 그죠? 카이네틱 에너지 이런 것들 계산하게 되고. 다음 10장에서는 이 힘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배웁니다. 모멘트, 힘의 어떤 작용점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곳에 힘이 가해지면 우리가 회전시킬 수 있는 그 모멘트가 생깁니다. 그 모멘트. 그 다음에 힘을 면적으로 나온 프레셔. 그 다음에 힘으로부터 유발되는 work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 나누기 면적하면 또 이게 스트레스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 다음 충격량, impulse, 서정 충격량, 힘 곱하기 시간에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탄성 계수, 그 다음에 강성 계수 이런 것들 힘에 관련되는 거 10장에서 배우고 11장에서는 템퍼러처 온도에 관련되는 걸 배웁니다. 선형 열팽창 어떻게 되는 거, 그다음 볼륨 서멀 익스펜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비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열에 관련되는 온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 열 저항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제 12장에서는 일렉트릭 커런트 해가지고 이 전하량 차지가 어떻게 되느냐, 커런트 덴시티가 어떻게 되느냐,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12장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앞으로 7, 8, 9, 10, 11, 12 이렇게 우리가 쭉 배움 이제 이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하면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제 공학적 해석에 있어서 펀더멘털 디멘전이 어떤 게 있고 7가지가 있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단위계 SI 단위계 그리고 US 커스터머리 단위계를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단위계에서 다른 단위계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챕터에서 실제로 계산으로 가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수치적 해결과 기호적 해결의 차이를 여러분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효 숫자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측정하고 계산 수치를 오늘 설명드린 유효 숫자의 그 의미를 알고 그 룰들을 따라가도록 연습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한 공학적 시스템과 컴포넌트가 의미한 바를 여러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공학에서 쓰고 있는 물리적 법칙들이 관찰과 실험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걸 알았고, 또한 우리 공학도들은 이러한 물리 법칙들을 연구한다기보다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6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